드릴게요. 이제 저는 호남고등학교 31회 출신이고요. 삼수를 해서 건국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이 한 17개가 됐어요. 이삿짐 센터부터 시작해서 버스 운전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저의 학원가에 들어오기 전에 직업은 현대자동차에 있다가 구두 닦기였었습니다. 이렇게 직업을 돌아다녔던 이제 사연이 있었어요. 재수를 실패하고 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어떤 우울증이나 그때 당시에는 이런 용어가 없었는데 공황장애 같은 것이 이렇게 강하게 왔었거든요. 아까 이거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일은 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전국을 좀 떠돌면서 물탱크 청소도 해보고 이사치센터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죽고 싶었는데 만약에 내가 산다면 맨날 자살 유혹에 시달리다가 제가 살아난 다음에 좀 행복하고 싶다. 그런데 행복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불행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고. 그래서 싫지만 않으면 뭐든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다가 현대자동차까지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3년간 근무하고 안 행복해서 다시 나와가지고 현대자동차 그 건물 바로 앞에서 의형제를 맺은 구두 닦기 형한테 나 그만두면 기술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제가 행복하지 않다. 그랬더니 콜 해가지고 거기서 자아를 실현할 뻔 했는데 어쩌다가 이 분당에 이제 저희 작은 형님이 지금도 있는 그 수학학원이 굉장히 큰 데가 있어요. 그 성지학원이라고. 거기 학원 개원하면서 저를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시흥역 전철역 앞에 제 구두센터가 있었는데 일단 형부터 살려놓고 보자 해서 갔더니 학원생이 3명인 거예요. 동업자도 3명이고.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이 자기소개가 장황하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어쩌다가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버스 기사도 해주고 이제 기획도 해주고 학원이 점점 커져갈 때 네, 어서 오세요. 이쪽에 의자 있네. 여기 의자 하나 있어요. 미안해요. 이제 딱 좋은 것 같네. 예. 저쪽으로 앉으실래요? 저기도 있네. 예. 그래서 이제 그 학원에 있다가 제가 이제 이러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저희 형님한테 이야기하기를 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강사는 하기 싫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형님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잘 가르쳐서 성적이 올라가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희 형한테. 그랬더니 형도 없다 하더라고. 나는 내 강의가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 나도 그렇게 뭘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형. 하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학원에 이제 김대현이라고 우리 정읍 시골 아이 닮은 시커먼 애가 이제 아빠가 IMF가 와가지고 실직을 하면서 위축되어 있는 애를 좀 이렇게 장학생으로 받고 살리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 네 국어 선생님 그럼 한번 돼볼게 했다가 이제 이 길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버스 운전 기사였어요. 학원 차량.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애들이 가면서 아저씨가 국어도 가르치세요? 하면서 제 첫 번째 제자들이 이제 몰려왔었고 그게 한 20명 정도 있는 남녀 학생들이 지금 41살입니다. 얘네들이. 예. 그런데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CNA 논술이라고 이제 여기로 스카웃이 됐는데 이제 CNA 논술이라 그러면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알 거예요. 이제 수도권에서는 독서 논술에 관한 경쟁 상대가 없다. 저 학원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유레카나 어디냐 플라톤, 유레카, 박학천 이렇게 빅3가 있었는데 저희 CNA한테 다 죽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 내려와 가지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제가 고향 정읍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건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이런 문화만큼은 좀 굉장히 부러워요, 아직도. 예, 수십 개의 이제 그 예선을 통과한 학원들이 독서 토론 대회를 벌이는 거예요. 이 월드컵 결승처럼. 요 문화 하나만 부럽고 나머지는 뭐 대치동이나 그 분당에서 그 문화 자체를 제가 좋아했으면 이렇게 내려오질 않았죠. 근데 이쪽에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저하고 이게 한 번 이제 이 길로 들어와 가지고는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사명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애들 보면 가슴이 뛰고 예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실력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작은 SNS가 없던 시절에 작은 명성을 좀 얻고 이제 대치동에 있는 그 저희 선배인 이재종 대표라는 분이 대치동에 한 1000명 있었고 원생이 제가 이제 분당에서 제 2인자로 원생 한 500명을 순회동하고 이제 임회동에 이제 학원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상까지 이제 올라가 봤었을 때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제 재미가 있었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인간한테는 그 만족이 없잖아요. 예, 이제 결핍이 물려오더라고요. 내가 이대로 학원가에서 조금 잘 나가는 그 원장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분당이나 강남에서 아이들이 그 뺑뺑이 돌려지는 거 있잖아요. 엄마 차에 실려가지고 매니저처럼 원형 탈모증 막 생기고 그리고 또 수시 체제가 그 당시에 한 15년 전? 요때 이제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수시 체제가 도입이 딱 됐을 때, 이제 사교육에, 이제 우리 정읍은 사교육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쪽은 정말 심각해요.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학부모님들을 갈취하는 그런 학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명분으로 인해서 공교육 정상화 해가지고 학종이라는 수시체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새로운 입시 제도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그걸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또다시 학원이에요. 제가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은 저희 누나도 학교 선생님이고, 아버지도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바빠요. 잡무들이 정말 많은 거야, 학원에. 누나도 맨날 이게 지금 학교에서 끝내지 못하고 업무 가져와가지고 뭐 서류 정리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아이들 학과목 가르치기도 힘들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케어하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딱 하니 새로운 제도, 입시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갖고 시스템을, 수시체제로 바꿔라.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학원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 외에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굶어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박하게 연구를 합니다. 메이저 학원들에서는 저희가 진짜 CNA나 이런 데서는.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상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이제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등에 식은땀이 이제 쫙 흘렀던 게, 뭐였냐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제가 좀 벗어도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계급사회로 진입을 했구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시골에 있는 저희 시골에 있는 명문고들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뭐 옛날에 전주고등학교, 뭐 호남고등학교도 상당히 명문고였던 거 아시죠? 예, 제가 31회 졸업생이에요. 저는 건국대를 갔는데 이렇게 위축돼 있었죠. 왜냐하면 제 동기들이 12명이 서울대 갔어요. 그 다음에 의대, 치대, 한의대를 10명이 갔어요. 얘네들 지금 여기서 개업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의대, 치대, 한의대를 10명. 그 다음에 이상하게 서울대보다 연대, 고대를 좀 4명씩 이렇게 8명. 그래서 한 30명 정도, 반에, 아니 학교에서 한 30등 안에 들면 그냥 의대 가고, 서울대를 갔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저희 32회 졸업생들도 서울대 6명, 연고대 8명, 이런 식으로 갔어요.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인구가 우리가 2분의 1로 줄었다고 그래도, 그러면 반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정읍에서.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뭐냐면 학종에 대한 대응 체계가 우리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애들, 제가 지금도 가슴이 아픈 게 자꾸 애들한테 내신 하고 있는 거. 실질적으로 무게중심은 수능과 비교과로 넘어가 버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안 돼 있으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들이 애를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애초부터 교장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저 밑에 선생님들까지 전부 다 깨어 있어 가지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비교과를 그 생활기록부 그게 이렇게 잘 꾸려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상당히 힘들었던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내려왔어요. 와이프한테 한 달 만에 이제 그 시골로 내려갈까? 나 하나도 여기서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럴까? 그래서 제정신으로는 못 내려오고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정리를 하고 아까 그 학원을 7년 동안 제 옆에서 고생했던 부원장한테 넘겨주고 저는 이제 내려와가지고 저기 북면에서 지금부터 12년 전이네요. 북면에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지금 아들, 딸, 쌍둥이 꼬맹이들이 있어요. 얘네들 4살 때 2년간 안식년을 갖고 내가 해보고 싶은 한번 교육을 해보자. 그게 뭐냐면 살아갈 힘하고 학습 능력을 동시에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과연 불가능하냐. 이제 이 남은 생은 한번 나 그걸 실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실험을. 근데 그걸 강남이나 분당 이런 데서는 그런 실험 자체가 허용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여기 내려와 가지고 아까 이 책을 썼는데요. 제일 먼저 저기 오신 지인 어머님한테 선물로 드릴게요. 누구였더라? 예, 여기에는 저기 힘찬학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거고 이제 요것들 컸을 때 전 늙을 거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될까 봐 미리미리 이제 대전 친구가 부탁을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이어령 교수의 추천사를 받아주겠다고 친구가 그래요. 강인숙 선생님이 우리 그 아내 대신 강인숙 선생님이 우리 지도 교수였거든요. 걔가 어렵지 않았는데 전 싫다 그러고 이 녀석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추천사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오니까 인물이 안 좋아서 빨리 넘기겠습니다. 인터뷰들이 조금 왔었죠. 이게 뭐가 왔었냐면 대부분 SNS 없던 시절에 저기 정종인 국장님이라고 언론에 있다 보니까 저를 좀 아셨던 모양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좀 소개를 좀 시켜줘서 스타가 내려왔다고 좀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이제 그 투데이안이나 이런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아까 왔었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꿈에 부풀어 있었죠. 예, 저도 여기서 한번 이제 뭐냐면 우리 힘찬학당보다는 힘찬학당은 저의 이념이고 우리 정읍의 입시 인프라를 한번 이렇게 끌어올려 보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정읍이 제가 일본인이 쓴 그 지방 소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읽고 나서 충격이 굉장히 컸었는데 정읍 같은 이런 소도시들이 어느 날 갑자기 40%가 사라지는 거예요. 10년 안에 일본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살아남고 버텨내는 도시들은 어떤 도시냐면은 크게 3개가 있더만요. 산업체가 이렇게 탄탄하던가, 뭐 광양이나 이런 데처럼 산업체가 광양제철 같이 이렇게 들어오던가, 그렇지 않으면 또 의료 시스템이 탄탄하던가, 예, 그렇지 않으면 교육 시스템이, 이것도 그냥 교육이 아니라 현실이니까 입시 교육 인프라, 그게 명문고가 몇 개 버텨주는 학원들은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지금 그 정읍의 인구를 봤더니 만약에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한 10,000명이 우리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요, 벌써 중학교 때부터 움직여 버리는 게 한 30-40%가 넘어가더라고요. 7,000명이 안 돼요. 우리 관내에 중학교 1학년들이. 그래서 지금은 생계보다도 교육 때문에 이동을 해버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서 깊은 도시가 사라져야 쓰겠는가 하는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명문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호남고도 재건을 하고 싶고
배영고도 그렇고 사실은 상산고등학교가 우리 정읍으로 올 뻔했잖아요 원래. 근데 그걸 생각만 해도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상향 평준화가 일어났을 텐데 이쪽이 우리 옛날에 그런 어떤 교육이 강했던 소도시의 면모를 갖고 이제 외부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저도 그냥 여기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래서 그 배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강의 요청이 왔었을 때 일개 강사가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혹시 정읍의 저 배영고등학교를 비교과 그러니까 전라남도 능주고처럼 평범했던 학교가 지금 명문고가 됐어요. 전국에서 몰려드는 군 단위에 있는 학교가 지금 굉장히 일약 이렇게 명문고가 됐죠. 불가능한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걸 계획할 의지가 계신지 제가 물어봤더니 의외로 콜을 해주셔가지고 가서 실무자인 교감 선생님하고 제가 9가지 계획 사항을 좀 이렇게 내밀었죠. 만약에 이런 의지가 있으면 한번 가겠다. 근데 미미하게 일개 강사가 가갖고 뭘 가르치든 큰 변화는 없다. 이러고 끝났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대외 활동은 제가 좀 했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이제 한 3년 전이네요. 그 대전 KT 인지개발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사교육계에서 굉장히 거물이 한 분 계셔요. 우리 애들이 힘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 도계력 훈련이 있죠. 그걸 이제 개발하신 분이 이제 그 원장들 한 1000명 정도 이끌고 있는데 그분 소속에 있는 이 원장님들을 이렇게 쌤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그 원장님들의 차세대 그 학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강연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읍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그래서 제가 도움 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돈도 좀 많이 받고 한 4시간 하는데 한 500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자 제가 이제 우리 학부모님 밴드에다가는 올려드렸는데 자부심이 있는 직종이 아니잖아요. 사실 학원이. 그 원래 나는 대학교에 갈 때 애들이 대학에 갈 때 나는 이 다음에 자라나서 학원 강사가 될 테야 이러고 가는 애들은 없거든요.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좌절하고 고시에 떨어지거나 뭘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이제 좀 이제 강연에 충격을 받고 댓글이 한 100개가 쌓였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리고 이분인데요. 이제 이재훈 대표 이분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정읍 지역 살리고 박 원장님 꿈 깨십시오. 그냥 다시 분당으로 복귀하라고. 그래갖고 학원까지 만들어 놓고 하도 책망을 하시길래 이게 이제 찬사와 유혹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순회동에 학원까지 만들어 놓고 그 원장으로 와라. 다시 거기서 지리멸렬을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이제 편지를 썼죠. 답장을. 나는 여기 우리 정읍에 뼈를 묻으러 왔다. 아무리 힘들어도 갈 일은 없다고 정중하게 편지를 써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딱 한 번은 있었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예, 다른 건 다 앞서 있는데 입시에 관한 어떤 인프라만 우리 정읍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석기 시대를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세미나 문화가 설명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들. 이제 분당이나 강남 같은 데는 자고 일어나면은 어떤 학원에서든지 지금쯤이면 막 하고 있어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몰려다니면서 차 한 잔씩 하러 가면서 오늘은 저 학원에서 차 한 잔 하면서 듣고 또 내일은 저 학원에서 하면서 듣고 그러다 보니까 빠꼼해지면서 여러 개의 정보가 들어오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좀 아쉽게 이런 설명회 문화 자체가 없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시립박물관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다가 뻘쭘해서 주변의 눈치 때문에 그 설명회를 공개적인 설명회는 학원 외에 다른 데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혼자 튀는 게 좀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외부에서는 많이 불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외부 학교 갈 때는
이거는 이제 재능 기부지 돈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야 정규 그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똑같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예, 그러면 이거 잘 제한을 못 받아들이는데 이 학교에서는 받아버리더라고요. 이게 교장 선생님인데 와갖고 잘 듣지는 않고 농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가서 이렇게 어머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학교 같은 데는 가보면은 아이들 쑥 저 소개시켜주고 쑥 집어넣고 선생님들은 싹 빠져나가서 교무실에 계시고 정작 듣고 나서 학교를 개혁해야 될 주체들은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변화가 없고 예,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달았었고 감개무량하게 이게 처음으로 제가 5년 전에 했었던 그 시립박물관에서 했었던 그 강연입니다. 7년 전이네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힘찬학 원래 상호가 힘찬학당 101인데요. 그 101의 의미는요. 101는 이제 이 길로 귀향하고 내려와서 저기 힘찬학당 설립하고 살아갈 힘과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학당을 101개를 세워야 되겠다. 학교에다. 전국에. 그래서 10명의 원장님들을 먼저 길러내자. 해서 이 젊은 원장 길러내가지고 광양에다가 하나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전주에다가 이제 원장감이 나타나서 이렇게 세우려고 했을 때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폐쇄돼 가지고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아직은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힘들 거다 이 길 가다 보면 그러면 그래도 100번 꺾여도 한 번 더 일어나겠다. 그래서 백절 불굴이라는 그 의미 두 개를 담고 있고요. 처음으로 제가 가장 감동적이었던 우리 새끼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정읍에 있는 아이들 만나보지 못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배영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콜이 와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했었던 강연입니다.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타협을 하지 않고 정통 길을 간다는 게 왜냐하면은 제가 뭐 어떤 마케팅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학원을 부흥회처럼 부흥시키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닌데 학과목을 좀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원래 이제 조금 이 명성을 얻었던 것은 논술이 아니라 원래는 국어였어요. 예, 국어에서 이제 좀 명성이 있었었는데 국어학원을 제가 그 고등부 국어학원을 열어놓고 광고하고 실제로 보여주면 금방 아이들 이제 웅성웅성하죠. 근데 이제 딱 결론을 내렸던 게 국어는 분필 잡는 순간 이건 아니다. 아이들 훈련할 시간을 뺏는 거다. 이게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을 차라리 뺏는 거지 이게 티칭이 아니라는 결론을 딱 내렸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이번에는 2003년도부터는 제가 반을 다시 고등부는 재건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단 하고자 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본 업무가 성적 올려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얼마나 간단하게 세울 수 있는지 본질만 꿰뚫어 보면 간단하거든요. 수능하고 내신 이 부분을 티칭이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한번 이제 그 재건을 하려고 드림팀을 다시 이번에 재건을 했습니다. 4, 5년 전에 이제 한번 보여줬었던 그거요. 힘들 때는 이렇게 친구의 응원이 참 이렇게 고맙더라고요. 저한테 해줬던.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이미지죠. 그 친구한테 보여줬던 이미지가 저는 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위한 끊임없는 배려, 장기적인 여유 막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의 이미지고 실질적으로는 저도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들 그 말 잘 들어요? 한 번은 우리 진교연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원장님이 아침 인증샷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저도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인증샷 했는데 목청운동 아이들한테 소리 꽥꽥 지르고 나왔다고. 그때 그날이 눈 많이 온 날이 애들 잡는 날이었더구만요. 전부 다 어머님들이 아니 그 우리 회원 원장님들이 나는 오늘 애를 이렇게 잡았어요 저렇게 잡았어. 예.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제가 만약에 뭐 한 100억쯤 있어갖고 우리 아이한테 한 50억 뚝 떼어줄 수 있으면 두렵지 않죠.
근데 이놈이 잘 커서 저 혼자 먹고 살 길을 뚫어내야 되는데 그게 하는지 보면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두려우니까 소리 깨끗 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네, 근데 요즘 애들은 저는 그 로망이 뭐 아버지 상이 뭐였냐면 제 아버지 상은 안 무서운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징그럽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무서운 아버지가 될까봐 두려웠는데 나중에는 그건 성공했어요. 1년에 한두 번만 화를 내니까. 예, 근데 이제 두려운 거죠, 또. 강압을 해서 애들 못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참, 줄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뜻을 같이 할 전국에 있는 원장님들이 이제 많이 저를 좋아해 주고 찾아줘 갖고 이제 진규현이라는 모임에서 치열하게 학습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 이거를 홀로 감당할 수는 없어요. 집단 지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정읍에서도 사실은 이 고교학점제가 지금 제2의 쓰나미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제가 처음에 시도를 했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 학종 시스템을 그랬잖아요. 지방 명문고 사라진다. 그 다음에 부모의 경제력이 입시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사태가 반드시 올 거다. 이거 어떤 학교 학원에서도 시골에서는 못 막는다. 대형 글로벌화된 자본이 있는 학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춘 학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하고 학교 입시 지도 담당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그래도 의식이 있는 분들이 깨어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조금 방향을 잃고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와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캐치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같이 연구해서 지도 담당 선생님은 학교로 가가지고 비교과 시스템을 구축해내는 그걸 꿈꾸고 정읍시 창안대에다가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었어요. 이거 사무실 하나하고 컴퓨터 2대, 그 다음에 각 학교 입시 지도 담당 선생님 인프라만 좀 구축을 해줘라. 인적 인프라만. 그러면 조그마한 재능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근데 탈락했는데 탈락 사유가 관의 돈을 노린 타짜가 들어왔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2년 후에 알았죠. 심사관이었던 분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때 당시에는 5명이 전부 다 원장님을 그렇게 봤는데 딸이 고등학교 가보니까 그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겠더라. 뭘 하자고 했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는 만약에 힘들면 어떻게 해요? 외부의 원장님들하고도 같이 연대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그게 학종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어머님들은 그 디테일한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본질만 꿰뚫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한테 그 시련은 오게 돼 있잖아요. 뭔가를 밀고 들어와요. 이때도 제국주의가 이렇게 밀고 들어왔을 때 동양 삼국이 대처했던 방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저쪽이 조선이잖아요. 뭘로 대처했어요? 세국 정책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100년을 고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청나라에서 양모운동이잖아요.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정신은 우리가 본체는 우리가 너희도 뭐 서양 기술밖에 더 있어? 그냥 기술 갖다 빌려보면 되지. 이게 되나요? 안 됐죠. 좌절했고 그래서 뭐 변법 자강 운동 또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제도가 문제인가 그랬는데 그것도 껍데기만 빌려가가지고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 얘네들은 처음 접근부터가 달랐어요. 본질이 뭘까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힘은 사상에서 나온다는 것을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을 제거해낸 일본의 신흥 4대부들이 그걸 깨우쳤었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양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래서 자유주의나 자본주의를 탐구하게 돼요. 저 밑에 그리스 철학까지도 걔네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보내가지고 신식 무기들도 이렇게 들여오고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꿰뚫어 봤던 메이지 유신만 성공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동아시아를 100년간 지배를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규모의 문제지 다 똑같아요.
학종 수시체제라는 쓰나미가 밀려왔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대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죽고 살고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어느 날 이게 점차적으로 15%부터 시작됐던 수시가 15%부터 시작됐던 수시체제가 쭉 80%까지 왔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정읍에서 서울대 한 명 갈까 말까 한 정읍으로 오기까지 이게 너무나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아, 당연히 시골 애들이라 공부를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원래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예. 그 뜬금없이 정읍 애들은 수능으로는 못 해봐. 무슨 소리예요? 그냥 학력고사나 수능으로만 시험 볼 때 우리 그렇게 당하지 않았었거든요. 문제는 비교과에 대한 대응책이 없었던 것을 자꾸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수시는 내신이지 수시는 내신이지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할 이야기지만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학교들도 그렇고 학원도 똑같이 야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뤄줄 수 있는 게 비교과를 다뤄줄 수 있는 학원이 없잖아요. 학원이 비교과가 이렇게 중심이 돼버린 지가 오래인데도 학원은 비교과를 다뤄줄 수가 없어요. 예.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교환 연구하고 애들 가르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세특 동아리 이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협업 체계가 선생님들끼리 진로면 진로, 동아리면 동아리, 세특이면 세특, 협업 체계가 다 촘촘하게 이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그게 업무 분담이 돼서 나갈 텐데 어떤 깨어있는 몇 분 선생님이 일어나고 뭐 해보자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됐냐? 수시는 내신이지, 수시는 내신이지. 학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스터디 코드의 그 조나모라는 사람의 강연을 한번 꼭 들어보세요. 학종 그 거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예. 실제로 비교과로 어떻게 넘어갔냐? 제가 지금 저기 우리 어머님들한테 저기 정읍을 빛낸 힘찬 건아들이라는 책 줬잖아요. 제 1장에 우리 에린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예. 5등급, 6등급 막 이랬을 때 학교에서는 무시를 해요. 예, 이거 2등급 갖고 무슨 경이 돼 이러면서 아니거든요. 제가 생기부 한번 가까우라 그랬어요. 생기부가 정규 1등급보다 더 좋아요. 처음에 어떤 제도든지 도입이 처음에 딱 되면 거기에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평가 인프라도 엉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체제가 처음 15%에서 시작할 때는 비교과가 중심이 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대학에서도 신뢰를 못하니까 그냥 내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잠시 3, 4년, 4, 5년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나요?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예리하게 다듬죠. 그렇게 두리뭉실한 것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버린 지가 거의 10년이 됐는데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좀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니까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제도의 본질입니다. 제가 왜 계급사회로 진입했구나 수시체제를 딱 보면서 그랬냐면 신분 상승의 수단이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예, 교육이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든지 계급사회가 고착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육 제도가 복잡해져요. 설명회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면 안 되잖아요. 정량 평가만 해서는 안 돼. 수능 하나로 시험 볼 때는 설명회가 필요 있었을까요? 그죠? 막 복잡해지죠? 막 다양하게 찢어지죠? 예, 그렇게 어지러워야 도적놈들이 해먹을 것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금수저, 운수저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전형들이 수천 개예요. 외국에 갔다가 오면은 그냥 문이 활짝 열려있는 전형. 그죠? 혹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다가 아이비 스쿨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아이비라는 것을 드러나 보셨어요, 어머님들? 그리고 저 전형이 이미 서울대 이런 일반 대학에서 저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많다는 것도 이해 못하잖아요. 복잡하게 열어놓고 우리는 눈 감겨놓고 자기들끼리 해먹는 게 바로 이 학종이었던 거죠. 저는요 이 학종이라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학종이라는 제도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놓고 분석하는 것이 좀 이상해요. 저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거든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지 이 안에서 우리 애들의 대안을 세워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건 진짜 정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도의 본질은요, 어차피 계급 고착합니다. 그래서 뭐 막 평등해졌을 때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무너지면은 평등해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 고려가 망했을 때 평등해졌다가 이성계 딱 나타나고 나서 처음에는 여러 인재들을 막 받아서 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가보면 어떻게 돼요? 고려시대 같은 때는 음서제도 같은 게 나타나고, 예. 그 과정에서 있었다. 그래서 사다리 걷어차기가 사실은 제도의 본질이니까 이건 요구할 것도 못 되고 그냥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수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끼리의 몫이 있어요. 어떤 사회든지.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객관적인 자기들은 그 이 룰 안에서 안 놀고 우리들한테는 이만큼 파이 던져놓고 그 안에서 지금 놀으라고 했을 때 이거라도 우리가 좀 지켜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이 냉엄한 현실이 그래서 일단은 수시는 내신이야 이러고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학종이라는 제도 자체가 내신 못 믿겠다 해서 나온 제도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신 하나만 봐가지고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어. 뭘로? 비교과로. 그런데 물론 이건 있어요. 뭐냐면 의대 같은 특수한 학과들 그런 데는 내신에서 일단 이기지 못하면 끝나버리는 다 1점대 초반인데 나 혼자 뭐 3등급 이건 개겨볼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특수한 그 클래스를 뺀 나머지는요. 내신 등급 2, 3등급 정도는 비교과로 가볍게 뒤집어지는 게 광범위 저는 데이터가 없죠. 이제 자본력이 없으니까. 한번 스테코드의 그 조나무 강의를 들어보면요. 그 친구는 갖다 놓고 하잖아요.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런 뭐 어떤 우리 예린 같은 현상이 극히 드문 사례가 아니다. 5등급, 6등급까지 갔던 사례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기대조차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애들이 가서 내신에 조금만 밀리면 이제 끝났구나. 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아니 근데 한번 어머님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 내신이 너희 학교 내신보다 좋아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너무 웃기잖아요. 학생부 종합은 세 개 보장수냐 크게 뭐냐면 내신, 그 다음에 비교과, 생기부, 그리고 수능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밀려서 이렇게 당한 건가요? 비교과하고 수능이죠. 내신은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으로 말하면 동네 예선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학교에서 네가 그 정도 했어 끝났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어. 만약에 커트라인 얘네들이 만약에 경희대학교에서 얘네들이 2.4가 태권도 학과는 실기가 없는 학과였거든요. 걔도 그러면 거기에서 안 써주는 명목이 뭐였냐면 2.4인데 네가 5, 6점 갖고 평균이 2.4라는 것은 거기에 내신 등급 4도 있고 1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뚜렷하게 뭘로 컷을 한다는 게 없는데 여기서 우리 아이들의 비교과에서 밀리는 거야. 이게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비교과까지 통과를 했는데 마지막에 갔더니 수능 공부할 시간 안 줬네. 웬만한 학교는 수능 등급 컷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아니 어떤 학교 내신이 좋아갖고 다른 학교 내신을 눌러요. 이런 건 있죠. 말도 안 되는 게 인천 미추홀 예고라고 좀 이름 있는 예고죠. 인천에서 그 아이가 정읍까지 KTX 타고 논술 배우러 온 적이 있어요. 걔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학교 입시 상황 어때? 그랬더니 저희는요 한 4등급, 5등급까지도 고려대학교에 서류 전형은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교 평준화가 돼 있지 않는 이 상태에서 어떤 기준으로 갔다가 너는 내신 때문에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교육 문제 기득권을 가진 애들이 해결하려고 맘만 먹으면 간단합니다. 뭐예요? 대학을 평준화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프랑스처럼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는 거의 한 8, 90%는 사라져요. 사교육도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예. 그리고 또 하나 옛날처럼 수능 하나로만 가게 만들어 놓으면 교육 문제 싹 사라져요. 가장 객관적이잖아요. 공정하고 정량 평가를 100%로 가자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지금 제가 소름이 끼치는 게, 내신 수시가 80%까지 밀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20% 겨우 정시가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 아시잖아요, 어머니.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막 이제 투쟁을 했죠. 이거 말이 되냐? 우리 애기가 왜 떨어졌다는 게. 왜 학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왜 떨어진지를 몰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 결정권을, 기득권을 가진 대학이 뺏어간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점수가 많은 아이들이 나 만점 맞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연대를 가, 고대를 가, 이렇게 착착착 골라서 가면 됐죠. 그런데 수시체제 딱 도입되고 나서 그것도 꼴보기 싫었는가? 서울대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냐? 올해부터? 야, 정시만 갖고도 안 돼. 그래갖고 목포고등학교인가 걔가 수능 만점 맞고 서울대 의대를 떨어집니다. 플러스 면접 해놓고. 의연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애기는. 예,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연대 갔습니다. 이렇게. 예, 이런 짓거리들이 자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도 해야 되지만 비정상인 것은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그래서 우리 저기 피가 끓지 않습니까? 동학혁명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반골 기질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엄연한 현실은 대응을 해주고. 예. 이거는 뭐 자존의 힘, 독서의 힘은 떠들면 한 2시간짜리니까 혹시 시간 남으면 하고, 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게. 예. 예. 알파 오메가. 예, 이건 참 너무 중요한 건데 어떤 설명에서든지 이것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냥 알겠습니다. 예, 이것만 공부는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한다. 자존이 약하면 제한신념을 빨리 그어버린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예, 누구나 천재다. 500만 년 지나온 슈퍼컴퓨터. 예, 저는 IQ가 87이에요. 앞에 1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고등학교 때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부모님들이 안 하시더라고.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제 IQ가 공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IQ 87이 한글이나 깨쳐졌으면 됐지. 얘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구나.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을 측정하는 어떤 테스트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발칙한 짓이죠.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그냥 기록 하나 해놓고요. IQ가 학과 공부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죠. 한 30% 관계 있대요. 너무 웃기잖아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30% 관계가 있다는 게 제가 IQ하고 제가 관계가 있었으면 대학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돌고래보다 7인가 많더만. 그리고 그냥 오늘 좀 기억해 두세요. IQ 43 이렇게. 예, 그것만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세요. 어떤 아이가 나오나. 라이언 카샤라는 아이가 나와요.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을 수학과생들도 기피한다는 벡터 기하학을 전공해갖고 아틀랜틱 플로리다 주립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 3년 만에 올레이플로 수석으로 졸업한 IQ 43의 라이언 카샤 나올 거예요. 얘 하나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IQ의 허구는 이게 걔하고 이렇게 나는 걔보다 2배는 더 높네. 그래서 저는 전국 수석을 꿈꿨어요. 근데 지금도 그 꿈을 못 이룬 건 IQ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멘탈 문제였어요. 자존의 문제였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테크닉을 몰랐던 거예요. 막 널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냥 마음만 고요해지면 인간은 누구나 천재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성경에도 고요하라. 너희가 내가 신임을 알라. 네. 영어로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마음이 고요해지면
천재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뭔가 하나에 고요하게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 몰입하면 신의 능력이 나와요, 누구나. 그래,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가만히 앉았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5만 가지. 실제로 5만 가지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예, 그래서 21세기 교육에 기도하고 명상이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야만스러운 거죠. 아침에 가면 아이들 좀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좀 고요하게 가르쳐 주면 이거 실제 그 사례들이 많거든요. 아이들 명상 시켜 놓으면은 학습의 효율성이 팍팍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이래서 이렇게 고요하게 가르쳐 주고 좀 집중력 길러주면 학과 공부는 반면에 우리는 슈퍼컴퓨터인 반면에 학과 공부는 사실은 공부 축에 끼는 게 아니거든요. 고미수 선생님이 그 공부의 달인에서 학과 공부가 어떻게 공부냐? 학문이 아니지 않냐? 사회학 분야의 가장 밑바닥 지식을 짜집게 해놓은 게 우리 교과서,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 아니냐? 외교관들이 하는 영어 하자는 거 아니지 않냐? 아인슈타인들이 하는 수학 하자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런데 머리는 슈퍼컴퓨터? 이거는 공부 축에도 못 끼는 거.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냐, 우리 아이들이. 왜 힘들어 할까요? 하기 싫어서요. 하기 싫은 건 어려워. 쓰레기 하나도 죽기가. 예, 그리고 왜 하기 싫어요? 강제당해서. 예, 강제당한 걸 이 자주성이 생명인 애들이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기서 수만 명의 아이들을 봤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애 한 명도 못 봤어요. 다행히도. 미친 아이를 못 봤단 말이에요. 위에 톱으로 올라갈수록 고통스러워해요, 애들이. 전교 1등 막 이런 애들이. 예, 이겨내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그죠? 예. 그래서 강제 당한 것은 두뇌가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닝이라고 아이들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공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런 사기 치지 말고. 어머님들은 재밌게 하는 방법을 그때 학창시절에 몰랐잖아요. 애들도 모르고 있지도 않고. 이겨내야 되는 거고 본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한테는 본분이 주어진다. 그 본분 바꿀 수 있다. 김연아처럼 스케이트를 타던가. 예.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났을 때는 공부가 본분이다라는 것은 주지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엄마는 애들을 양육하는 게 본분. 아빠는 나가 돈 벌어오는 게 본분. 아빠가 어느 날 본분과 그냥 일이 뭐 어떤 차이가 있냐. 본분은 싫어도 해야 되는 거다. 엄마가 밥 해주고 싶을 때만 해줘. 그 꼴이 어떻게 되지? 그 다음 아빠가 직장 나가고 싶을 때만 나가고. 예, 그거 아니다라는 거. 근데 내 새끼는 설득을 못 시키겠어. 거리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건 자존의 문제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따로 가질게. 너무 중요해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예, 그리고, 부모의 자존이 먼저죠. 부모의 자존. 근데 이제 이 자존의 문제를 어떤 성취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 사이비 자존들이 판을 쳐요.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 갔더니 자존감이 높아졌다. 이게 전형적인 사이비 자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 일 실패하면 자존이 또 떨어지고, 네, 그게 아니고 자존은 그냥 존재의 문제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죠? 네, 노자에 보면은 바다는 하류라. 네, 밑에 있어서 다 받아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저부터 아이한테 꽥꽥 소리 지르고 왔더니 좀 제가 그려놓고 있는 아버지 상이 있잖아요. 조금 무게도 있고 유머스럽고 여기 안 어울리니까 그런 태도가 나타날 때는 왠지 뭐 이렇게 이런 아버지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조잡스럽게 움직이는 제 마음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런 거 버려버리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 나하고 싸우지 않는 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남하고 관계를 좋게 맺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인간관계는 복사다. 내가 나와의 관계의 복사. 내가 나하고 사이 안 좋은 놈이 어떻게 남하고 사이가 좋겠어요. 그냥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제는 너무 중요해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저는 연대 갔습니다. 이렇게. 예, 이런 짓거리들이 자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요. 우리가 냉철하게 분석도 해야 되지만 비정상인 것은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 피가 끓지 않습니까? 동학혁명에 어쩔 수 없잖아요. 반골 기질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엄연한 현실은 대응을 해주고. 예. 이거는 뭐 자존의 힘, 독서의 힘은 떠들면 한 2시간짜리니까 혹시 시간 남으면 하고, 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예. 예. 알파 오메가. 예, 이건 참 너무 중요한 건데, 어떤 설명에서든지 이것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냥 알겠습니다. 예, 이것만 공부는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한다. 자존이 약하면 제한신념을 빨리 그어버린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예, 누구나 천재다. 500만 년 지나온 슈퍼컴퓨터. 예, 저는 IQ가 87이에요. 앞에 1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고등학교 때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하게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하라는 소리를 부모님들이 안 하시더라고.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제 IQ가 공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IQ 87이 한글이나 깨쳐졌으면 됐지. 얘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구나.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을 측정하는 어떤 테스트에도 속으면 안 됩니다. 발칙한 짓이죠.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그냥 기록 하나 해놓고요. IQ가 학과 공부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죠. 한 30% 관계 있대요. 너무 웃기잖아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30% 관계가 있다는 게 제가 IQ하고 제가 관계가 있었으면 대학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돌고래보다 7인가 많더만. 그리고 그냥 오늘 좀 기억해 두세요. IQ 43 이렇게. 예, 그것만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세요. 어떤 아이가 나오나. 라이언 카샤라는 아이가 나와요.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을 수학과생들도 기피한다는 벡터 기하학을 전공해갖고 아틀랜틱 플로리다 주립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 3년 만에 올레이플로 수석으로 졸업한 IQ 43의 라이언 카샤 나올 거예요. 얘 하나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IQ의 허구는 이게 걔하고 이렇게 나는 걔보다 2배는 더 높네. 그래서 저는 전국 수석을 꿈꿨어요. 근데 지금도 그 꿈을 못 이룬 건 IQ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멘탈 문제였어요. 자존의 문제였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테크닉을 몰랐던 거예요. 막 널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냥 마음만 고요해지면 인간은 누구나 천재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성경에도 고요하라. 너희가 내가 신임을 알라. 네. 영어로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네. 마음이 고요해지면 천재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뭔가 하나에 고요하게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 몰입하면 신의 능력이 나와요, 누구나. 그래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가만히 앉았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5만 가지. 실제로 5만 가지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예. 그래서 21세기 교육에 기도하고 명상이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게 굉장히 야만스러운 거죠. 아침에 가면 아이들 좀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좀 고요하게 가라앉혀 주면 이거 실제 그 사례들이 많거든요. 아이들 명상 시켜 놓으면은 학습의 효율성이 팍팍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이래서 이렇게 고요하게 가라앉혀 주고 좀 집중력 길러주면 학과 공부는 반면에 우리는 슈퍼컴퓨터인 반면에 학과 공부는 사실은 공부 축에 끼는 게 아니거든요. 고미숙 선생님이 그 공부의 달인에서 학과 공부가 어떻게 공부냐? 학문이 아니지 않냐? 사회학 분야의 가장 밑바닥 지식을 짜집게 해놓은 게 우리 교과서,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 아니냐? 외교관들이 하는 영어 하자는 거 아니지 않냐? 아인슈타인들이 하는 수학 하자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런데 머리는 슈퍼컴퓨터? 이거는 공부 축에도 못 끼는 거.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냐, 우리 아이들이. 왜 힘들어 할까요? 하기 싫어서요. 하기 싫은 건 어려워. 쓰레기 하나도 줍기가. 예, 그리고 왜 하기 싫어요? 강제당해서. 예, 강제당한 걸 이 자주성이 생명인 애들이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기서 수만 명의 아이들을 봤지만 공부를 좋아하는 애 한 명도 못 봤어요. 다행히도. 미친 아이를 못 봤단 말이에요.
위에 톱으로 올라갈수록 고통스러워해요. 애들이 전교 1등 막 이런 애들이. 예, 이겨내고 있는 거죠. 그거를. 그죠? 예. 그래서 강제 당한 것은 두뇌가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닝이라고 아이들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공부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런 사기 치지 말고. 어머님들은 재밌게 하는 방법을 그때 학창 시절에 몰랐잖아요. 애들도 모르고 있지도 않고. 이겨내야 되는 거고 본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한테는 본분이 주어진다. 그 본분 바꿀 수 있다. 김연아처럼 스케이트를 타던가. 예.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났을 때는 공부가 본분이다라는 것은 주지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엄마는 애들을 양육하는 게 본분. 아빠는 나가 돈 벌어오는 게 본분. 아빠가 어느 날 본분과 그냥 일이 뭐 어떤 차이가 있냐. 본분은 싫어도 해야 되는 거다. 엄마가 밥 해주고 싶을 때만 해줘. 그 꼴이 어떻게 돼 있어. 그 다음 아빠가 직장 나가고 싶을 때만 나가고. 예, 그거 아니다라는 거. 근데 내 새끼는 설득을 못 시키겠어. 거리가 없어서요. 그래서, 이건 자존의 문제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따로 가질게. 너무 중요해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예, 그리고, 부모의 자존이 먼저죠. 부모의 자존. 근데 이제 이 자존의 문제를 어떤 성취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 사이비 자존들이 판을 쳐요.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 갔더니 자존감이 높아졌다. 이게 전형적인 사이비 자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뭔 일 실패하면 자존이 또 떨어지고, 네, 그게 아니고 자존은 그냥 존재의 문제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죠? 예, 노자에 보면은 바다는 하류라. 예, 밑에 있어서 다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늘 저부터 아이한테 꽥꽥 소리 지르고 왔더니 좀 제가 그려놓고 있는 아버지 상이 있잖아요. 조금 무게도 있고 유머스럽고 여기 안 어울리니까 그런 태도가 나타날 때는 왠지 뭐 이렇게 이런 아버지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조잡스럽게 움직이는 제 마음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런 거 버려버리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 나하고 싸우지 않는 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남하고 관계를 좋게 맺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인간관계는 복사다. 내가 나와의 관계의 복사. 내가 나하고 사이 안 좋은 놈이 어떻게 남하고 사이가 좋겠어요. 그냥 그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제는 너무 중요해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독서의 힘 이거는요. 첫 번째 이거는 제 시립박물관에서 했었던 게 이 주제니까 그 강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독서의 힘은 오스트발츠라는 사람이 그랬죠. 예,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었더라. 뭐냐? 예, 첫째는 긍정적인 마인드. 이거 뭐예요? 자존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서다. 근데 이 독서를 갖다가 학과 공부 잘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게 바로 이 시스템이죠. 우리 현 교육에. 독서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거는. 독서는 만남이에요. 그죠? 예,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큰 인물들과의 만남이죠. 그럼 우리 만남이 뭡니까? 만남과 가장 유사한 동의어가 운명이에요. 내가 누구만, 뭐 공부 잘했네, 서울대 갔네, 이거 아니잖아요. 내 곁에 누가 있었느냐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팔자라는 게. 그렇죠? 예, 그런데, 독서 외에, 책을 안 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즘 대학생들처럼 돼버리잖아요. 좀비들. 책 읽을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이 음산한 정부들이. 예, 독서를 강조하면서 책 읽을 시간을 안 줘버린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냐? 요즘 대학생들처럼 돼요. 예, 분노도 안 일어나는가 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렬이 저러고 노는데도. 저희 80년대 같았으면 저거의 10분의 1만 해도 벌써 화염병 날아다녔죠. 정의가 뭔지도 몰라, 이제. 예. 아주 조잡스러운 이 게임에 다 빠져들고 희낙낙거리는 걸로만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거대한 하나의 음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부터 독서의 첫 번째 힘은 뭐냐? 독서 자체다. 뭐예요? 책에 쫙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이 능력, 몰입 능력이 뭘 길러주냐? 근기라는 걸 길러준다. 예, 고민익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는 공부의 달인 호모 콤푸스에서 정말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독서에 대한 정의를 그분이 가장 잘 내놓은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줄 때, 이거다. 독서 자체다. 지식과 정보가 아니다는 거죠. 지식과 정보는 인터넷 뒤지면 더 빠르지 않습니까? 책에 빨려 들어가는 그 힘이 뭘 길러준다? 내면에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하고 목표로 정했을 때, 신천학당 101을 정했을 때, 나이 몇 살까지 가더라도 내가 이거 끝까지 해볼 거야. 라는 이 근기와 의지를 길러준다. 예. 근기는 또 그냥 단순히 버텨내는 인내심하고 또 다르다 그러죠. 그냥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끝을 볼 수 있는 힘. 예. 이런 의지로 나타난다. 이게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 다른 어떤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책에 어렸을 때 푹 빠져봤던 그 힘. 저는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어떤 도구에서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게. 뭐 당연히 경험이죠. 우리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미쳤죠. 간접 직접이 어디 있어요? 경험은 어젯밤 꿈과 어제 있었던 일이 뭐가 다른가요? 그냥 기억이라는 데이터일 뿐인데. 예. 경험은 얼마나 강렬한 느낌이냐는 거지. 예. 뭐 누가 눈으로 가서 직접 봤네. 뭐 잘 사는 제 작은 형 딸내미들은 툭 하면 일본 가더만요. 밥 먹듯이. 예. 밥 먹듯이 일본을 갔는데 진짜로 일본에 대해서 식당밖에 모르네. 근데 베네딕트 여사 국화의 칼을 보세요. 일본과 일본인의 정서를 가장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파헤쳤다는 그 책은 베네딕트 여사가 한 번도 일본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과 전쟁할 때 그 나라 저놈들 기지를 알아야 되니까 인류학자인 베네딕트 여사한테 부탁한 거예요. 일본 좀 연구해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 일본 땅 밟아본 적도 없어요. 책으로. 예.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가 여기 와서 정읍에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이 어떠냐고 한 달 돌아다닌 거하고 한 달 책 읽는 거하고 누가 더 저격이었어요. 예. 강렬하게 느낀 거. 예. 경험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 소통이죠. 요즘 연애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책을 안 읽고 두 남녀가 만나가지고 저기 드라마 속에 뭐 옛날에 누구들 어디 파병 가갖고 막 지뢰 막 주술라는 거 막 이런 거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지루한 걸 견뎌내야 되는데 두 놈이. 그래서 오늘은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내일은 쫄면 먹고 게임 몇 번 하고 대화가 없는 거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공익 선생님이 공부에 다니면서 리얼하게 반박할 수 없게 연애도 못한다. 특히 남자들이 텅텅 비었을 때는 당연히 리드를 못하니까 대화 뭐 이해를 교감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눈빛만 봐도 좋은 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좀 빨리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학과 공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독해력하고 학과 공부의 요체는 독해력하고 스키마인데 우리 어머님들이 초등학교 때 독서에다가 투자를 엄청 했는데 중학교 가고 성적하고는 막 무관하다고 실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그대로 언제 나타나? 고등학교 때. 중학교는 이 독해력 게임이 아니니까요. 중학교 시험은 그냥 그 암기력 아닙니까? 아직도 여전히. 예, 그런데 중학교는 가짜 상위권들이 한 80%는 70%는 된다 그러대. 예, 왜냐면 학원 가면은 문제 많이 풀리고, 예,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공부 잘하는지 알죠, 걔네들이. 예. 고등학교 따고 이제 올라가 보면 현실을 아실 거예요. 책 안 읽고 독해력 훈련 안 한 아이들이 어떻게 추풍낙엽이 되는가. 실제로 배우는 교감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에요. 원장님 이상하다고 저 스카우트 전쟁하잖아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데려가려고. 그러더니 이상하게 공부 잘한다 해서 공 많이 들여서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왜 이 모양이지? 뭐긴 뭐예요. 어머님 때하고 저희 때하고는 달라요. 저희 때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이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도 잘해.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지금은 30%만 그렇다. 30%만 독해력에 기초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정말로 피눈물 날 거다. 한 7, 80%는. 추풍낙엽으로 떨어집니다. 당연히 스키마 때문에 이제 수요와 폭이 커지니까 고등학교 때는 문제 학원에서 주는 문제 막 풀어갖고 그 안에서 안 나오잖아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두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컴퓨터하고 똑같이 작동한대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연관 검색어를 돌리는 거예요. 얘가. 그래갖고 유사 정보가 두뇌에서 유사 정보가 있으면 체계화된 유사 정보, 이걸 스키마라 그러는데요. 이 정보가 있으면은 그걸 쉽게 여기다 갖다 회로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얘가 뭐 시냅스니 뭐니 저 이런 이야기 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회로에다가 착착 갖다 붙이는데, 얘가 딱 이렇게 뭘 새로운 정보를 접했는데 텅 비어 있네. 얘하고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를 인식하지 않는다. 계속 반복된 거하고 스키마에 저장된 정보만 받아들인다.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힘겨운 거죠. 이제 독서가 안 돼 있는 애기들이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가는 순간에. 예, 또 발탁이 됐더구만. 정읍여고는 이미 고교학점제. 지금 1학년부터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자료는요, 이제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우리 그 진규현에서 부탁을 했더니 서울에 굉장히 똑똑한 원장님이 계셔요. 올드 스터디라고 그 학원 원장님께서 그 모임에 참석을 못 하니까 영상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준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쓰고 있죠. 그분도 결론을 내리기를 학원이 학교를 이제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우리 모임 차원에서 한 이야기니까 학원에서 할 일들이 점점 없어져 갈 거다. 왜? 비교과니까. 예, 학종 강화되면. 예, 지금 지난번에 저 온 다큐에서 이제 방영을 했었던 건데, 학교가 벌써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다 저렇게. 예. 이제 앉아서 저게 뭐냐면 앉아서 티칭하는 수업이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요, 예, 그분이 교육부에서 발간한, 그러니까 거의 신뢰할 만한 겁니다. 교육부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서를 이미 내놨는데 거기에 토대로 한 그 자료 외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죠. 예. 이것들은 어머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예, 뭐 단위니 학점이니 이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학사제기 때문에 학점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사. 예, 고등학교 학사. 그래서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예, 1단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시행이 들어가죠. 예, 그리고 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이제 25년도에 25년도에는 이 세 개가 이제 지금 이제 고등학교 갈 때, 현 중학교 1학년 애기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뭐 어떤 틈도 주지 않고, 해치우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뭐 수시체제 15%, 20% 이렇게 사실 십몇 년을 두고 이제 가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송두리째 엎어가지고 가겠다. 근데 딱 두 가지만,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단위, 17회 수업을 50분간 하는 것을 그냥 단위로 한다. 예, 이것은 어머님들이 뭐 그렇게 크게 없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것이, 지금까지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A, B, C, D, E까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하나가 더 붙는다 말하자면 이 I가 F예요. 그러니까 누락되는 아이도 40% 미만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다 구제되지 않겠어요? 여름방학 때 뭐 보충수업 나와라 이렇게, 이건 형식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졸업 못할 일은 없을 거다.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옛날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그 원점수 있고요. 그냥 과목 평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표준 편차 있고, 그걸로 이제 9등급의 석차를 이렇게 냈잖아요. 근데 좀 빠져버렸죠. 이제 점점 선택 과목에서 뭐가 빠져버리냐? 지금 저기 그 표준 편차 이게 빠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1학년 때는 보통 공통 과목, 그죠? 예, 공통 과목은 9개의 석차를 다 내요. 그 변별력이 확실하죠. 지금하고 똑같으니까. 예,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하고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선택 과목은 전부 다 이 성취도로 끝내버린다.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이걸 뭐 누가 더 뛰어난 아이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이걸 보고 이제 예상을 하고, 만약에 이게 그대로 이들이 제시한 안대로 간다면은 학생부 교과는 없어지겠구나, 이거. 변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학년 아이들이
여기서 다 설명이 가능하네요. 뭐 넘길 필요도 없이. 1학년 때 아이들만 이 뭐냐 삭차가 분명하고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 학교에는 없는 것은 또 저희 가서 듣고 애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선택 과목 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변별력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1학년 때 딱 끝나고 나서 그 뭐 이거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선택 과목 공부하려고 할까요? 그때부터는 뭐 하려고 달라들겠어요? 애들이 이제 끝났어, 내신은. 그러면 뭐에 매달리려고 그러겠어요? 공부는 안 하고, 수능이죠. 큰일 나죠, 이제. 그렇게 되면 고교학점제하고, 그래서 정시가 상극인 겁니다. 그래서 정시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누더기 같아. 무조건 학종 하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고교학점제라는 것을 통해서 학종을 주축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리가 생기면 또 그거. 그럼 수능을 손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자격고사화 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정시라는 전형이 딱 하나 있어서 그걸 주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이제 아니고 이 수능 자체가 하나의 종속 변수로 학종의 종속 변수로 전락하는 거죠. 등급 컷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을 거예요. 학종에서 하듯이. 자격고사와 옛날에 예비고사 같은 그런 역할로 전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고교 학점제가 실행이 되려면. 예, 그래서 이제 현행하고 이제 개편한 방안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옛날에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건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거고요, 우리가. 예, 그리고 이제 특목고에만 있었던 전문 교과라는 게 얘네들이 뭐 유리할 수밖에 없었죠. 학종은 무슨 게임이냐? 전공 적합성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과를 오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미쳤어요. 이걸 증명하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특목고 아이들의 생기부가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애들의 그 생활기록부나 이런 걸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전공 적합성의 이 무서움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전략이 없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초기에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쓰신다. 저는요, 만약에 학교 수업을 안 들어갔으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파김치가 돼서 애쓰는지 몰랐을 거예요. 모르고 자꾸 욕만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선생님들 무지하게 애를 써도 어디에서 이제 한계가 드러나냐면, 이 선택과 집중. 이 말을 잊으면 안 돼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혹하죠, 아이들한테. 저는 37살인가 돼서야 이 학원 강사가 내 길이구나 이걸 알았는데 이걸 갖다가 이 중학교 3학년 때 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여기에도 그냥 거대한 의무입니다. 저는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긍정적이에요, 매사에.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니라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중학교 때 자율학기제 같은 게 뭡니까? 자율학기라는 게. 딴 생각 하지 말고 빨리 직업 잡으라고. 그거 아니에요? 너무 무섭잖아요, 애들이 가서. 아니, 저는 구두닦기까지 해봤기 때문에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한테 일찌감치 직업 고르라는 거죠. 직장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화가 나요. 조금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주. 예. 애들한테 너무 가혹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제 쌍둥이들도 있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영어 보완, 수학 보완 막 공부하잖아요. 방학 기간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열심히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 그게 전부다는 게 이게 비참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 2달간의 첫 단추인데 이 2달간 첫 단추에 애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엄마 아빠하고 머리 박 터지게 싸매서 학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바꾸더라도 학과를 결정해야 돼요. 무슨 학과를 갈 건지. 아직은 조금 지내보고 나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뒤틀리기 시작하는 게 왜 그러냐. 아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학종은 뭐죠? 전공 적합성 게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만한 프라이드에 가득 찬 교수 집단들이 네가 우리 학과로 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 진로. 그죠? 예, 진로라는 이게 너도 나처럼 교수 정도 되려면 그 학문에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아이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에 실이 깨어져 있어야 된다? 진로에. 예, 진로란이 생기부에서 제일 먼저 뜨는 이유가 그게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첫 단추기 때문에 거기다 다 깨어 맞추라는 거예요. 한간에 뭐 가끔씩 이상한 사례들을 들고 와갖고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없다. 근데 그건 미친 소리고요. 아니에요. 그냥 본질이 어떻게 변해요? 본질이? 그런데 만약에 그 애기가 학과를 안 정하고 갔어.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동아리 선택을 어떻게 해요? 예, 동아리 선택을 어떻게 해요? 근데 눈 꾸먹꾸먹 뜨고 있다가 동아리 활동도 전공에다가 맞춰줘야 되는데 눈 꾸먹꾸먹 뜨고 있다가 이제 아무거나 골라 잡을 거 아니에요. 남은 동아리나 인기 있는 동아리. 그렇죠? 예,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해요? 세특 들어갈 때 어느 방향에다가 대고 쓸 거예요, 이걸. 어느 방향을 향해서. 지금 700자에서 500자로 줄었다고는 하는데, 예. 이거 어느 방향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버리냐? 구술은 많은데 실이 없는 꼴이 애들이 생기부가 태반이다. 까딱 잘못하면은 이제 그 정규권에 있는 아이들이 희생양이 되기 쉽죠. 뚜렷하게 그렇게 안 정해 놓으면. 그리고 각종 학교에서 어떤 대회나 수행평가 있잖아요. 이럴 때 애들이 정말로 저희 때는 중간고사 한 번 보고 나면 스스로들에게 보상을 후하게 해줬잖아요. 한 달씩 쉬고. 애들 딱 끝나자마자 뭐 해야 돼요? 수행평가 해야 돼요. 수능 공부해야 돼요. 정말 잔인해요. 정말 못됐어. 쉴 틈이 없어요. 학종을 주력 전형으로 삼는 순간 아이들은 수도승이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돼요? 수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세월이 견뎌낼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걸 결정을 했었을 때는 애들이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공부 잘하면 이제 학교에서 너 이거 이 대회도 나가봐라. 저 대회도 나가봐라. 이건 실화예요. 실화에다가 지금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전교 1등이 했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다. 제 표현이 아니라 그 학부모님 표현. 예, 구술만 많지 어디다 정치 외교학과가 가야 될 애가 신항공대에 가서 뭐 하려고 상을 타와. 예, 예, 그런 꼴이 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교육부 장관이 내년에 이제 이때 2월 달에 한번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때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크게 빗나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 2학년 그 3학년의 선택 과목의 이 성취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변별력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만 남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애들이 나몰라라 하고 수능 공부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수능을 갖다가 그 큰 덩어리 큰 정시를 수능을 갖다가 자격고사화 시켜. 좀 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 놓고나 그래도 뭐 이렇게 변별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여기에 대한 대안은 또 나올 겁니다. 과목을 좀 이렇게 수능의 공통 과목을 좀 추가시키던가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보완이 일어나겠죠. 예, 학교 수업은 지켜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수시 6번, 그 다음에 정시 6번, 지금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예, 그죠? 이제 이거 봐도 서울경제에서, 이야기 했잖아요. 사실은요, 저는 그 교육부나 어디보다도 자료를 봤을 때 어디에다가 예의주시하냐면요. 교육부보다 힘 센 데가 어디죠,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서울대입니다. 얘네들이 개기고 치고 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왔죠. 예. 학계를 대표해서 이렇게 가자. 예. 얘네들이 법이죠. 서울대 공화국 아닙니까? 우리나라? 예. 그래서 수능 학종을 통합을 첫 번째로 제시를 했다. 계속 그러잖아요. 정시, 수시 다 없애고 그냥 학종 수능 통합하자. 예. 소름 끼칩니다. 이렇게 가자. 벌써 시작했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정시도 그냥 이제 안 놔둬요. 만점 마진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정시도 독립적인 전형으로 인정을 안 해버리겠다는 게 서울대 깡패 아닙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하겠다. 학종 무시하면 이제 끝난다. 예. 그래서 이렇게 8월 수능 보는 것을 학생부는 8월에 수능은 11월에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11월에 수능을 보고 후에 학생부 검토하는 걸로 그냥 끝내버리겠다. 8월 이제 원서 접수 이제 이런 것들이 수시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비슷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크게 보면 그냥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냥 학종으로 간다. 계속 선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 3전형, 4전형 내놨는데 이거 뭐 무의미하다고 그래요. 채택될 확률이 굉장히 없다. 1, 2전형을 놓고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계속 통합시켜가지고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종속 변수를 만들어버리는 게 다른 전형들을.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가지고 이게 뭐 학관노 입시전략연구소에서 빼놓은 분석해서 정리해놓은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다. 이제 이겁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가장 큰 거는 이거예요. 그냥 이 수능 묶어버리는 거. 정시 무력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냥 PPT 제가 다 보내드려 버릴게요. 요청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지금 이제 1학년 때 이제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 이제 배치하는 겁니다. 크게 뭐 신경은 크게 쓸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이제 이 과정도 이제 선택 과목이 2학년 때 선택 과목이 지금 1학년 때는 이렇게 다 9등급으로 석차를 이렇게 빼는데 2학년 때 가면은 이제 이 선택 과목들은 성취도 평가 있지 않습니까? 무의미해지는 걸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나올 거다. 2학년, 3학년 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한편에 공격으로 정시를 세상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정시 자체를 갖다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 정도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뭘 못하겠어요. 틀림없이 어떤 대안들은 이렇게 만들어낼 거다. 크게 큰 줄기 잡으면 그냥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학종 위주로 간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전형들은 다 종속 변수화 돼서 묶인다. 거기 안에 그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통합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 1학년 때 이제 우리 애기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목숨 걸어야 되는 것은 1학년 때 내신. 요때 뿐이니까. 나머지 2, 3학년은 어떤 대안을 내놔도 지금 머릿속에 저도 예상을 못 하겠어요.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하여튼 고교 학점제로 가려면은 정시 죽이기 위해서는 저걸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고, 선택 과목을 그런 식으로 성취도 평가로 안 가면은 이건 뭐 하나만 고교 학점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니까 변동이 없고. 이렇게. 요럴 때, 이제 그 성취도로 평가했었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A가 80% 이상이 나와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는 A 학점 애들이 80%야. 이건 배분이 저희가 아니니까 편차로 석차 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감당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우리 원장님이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그냥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도표 보고 골치 아프게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분석하고 그럴 필요 없이 큰 흐름이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종합해서 다시 복습 한번 하자는 이야기였고, 지금 저 상태에서 이렇게 중1 이하부터는 얘네들이 그래도 지금 중학교 2학년 학부모님 계세요? 혹시? 그래도 지금 그나마 정시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전략 잘 세우셔서 그 수능 전략 잘 세우면 장기 학습 계획 세워가지고 타계에 나가면 정시 넓어졌으니까 그걸 얼마나 활용을 해야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막 차고 이제 오리무중인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은 저기 안개 그 노래도 나오잖아요. 안개 속을 이제 깝깝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분인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전형 학생부 면접이게 조합이 일어나고 학생부 조합이 확대된다. 그런데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를 살려내는 방향으로 가는가 했거든요. 이거 다 뒤집는 거예요. 지금 깡패 하나 나타났지 않습니까? 갈림길에 선 논술. 이 이야기는 조금 의미가 있어요. 이야기는 나중에 그 아이비 이야기를 잠깐 한 5분 정도만 제가 할게요. 뒤에 고1 내신 눈여겨봐야 되는 거 정말 1학년 때는 목숨 걸어야 된다. 그리고 초등부 시장이 커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고1 때 반짝하니까 고1 때 갑자기 공부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시장이 부풀어 오를 수 있다. 아주 몰매를 맞을 수도 있겠다. 여기서 한번 사교육 시장에 격동기가 오고 정리가 한번 되겠다. 근데 누군가한테는 이기고 이건 뭐 개인이건 학원이건 누군가한테는 기회다. 맞아요. 새로운 저기가 왔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잡한 걸 좀 많이 싫어해서 5가지로 좀 압축을 해보면 학종이 확대되고 다른 전형은 종속 변수로 전락한다. 수능 변별력이 최소화되고 자격고사화 돼버릴 그 확률이 크고 정시, 학생부, 수능 면접, 정시는 학생부하고 이렇게 면접으로 묶여갖고 학종에 편입이 되는 교과 내신은 고1이 유효하고 고2, 고3은 상당히 좀 오리무중이다. 이거는 정시는 잡아주겠는데 자격고사화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어떤 대안을 들고 나올지는 그것도 관심거리고요. 100% 서술형인 이 아이비가 이거 이제 아마 저는 전라북도도 틀림없이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 아이들 2, 3년 안에 받는다고 보거든요. 저 아이비가 굉장히 태풍의 눈입니다. 저게 이제 서술형 뭐 어차피 부흥회니까 입장학당 이야기 잠깐 할게요. 제가 저걸 다뤄놓고 있을 때 어떤 교육감님이 이제 좀 지지를 호소하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할 때. 그래서 아니 교육감님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아이비가 논의가 안 되고 있나요? 그랬더니 아이비 그거 받아들였다가는 큰일 나는데 근데 그분이 말한 것은 미국의 아이비리그를 말한 거예요. 제가 오마이갓 하고 말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을 향후 10년에 완전히 흔들 겁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한 5년 안에 아무리 늦어도 태풍의 눈이죠. 그 아이비 이야기를 잠깐만 하면요. 그 이분이 그 이혜정 소장인데요. 이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KIB의 여전사다. 이 IB가 뭐냐면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프랑스에서 보는 걸 바칼로레아라고 그러잖아요. 프랑스 입시 시험을. 근데 스위스에 외교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교관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다 각 나라에서 와가지고 어떤 통합된 교육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그래서 프랑스 바칼로레아, 영국의 뭐, 미국의 뭐, 독일의 뭐 해서 장점들만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는데 너무나 엑셀런트한 거예요, 이게. 이 고급 두뇌들이 개입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전국으로, 아니, 세계로 쫙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죠. 이거를 그리고 여기에 세계의
그 여기에 가입을 하는 대학들은 이거는 이제 100% 서술형인데 여기에 가입된 학교는 이 IB에서 이수한 학점을 받으면 거기에 가입한 세계 어떤 대학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서울대 왕국을 끝장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로 발벗고 나서서 전라북도 교육청인가요? 교육청에다 압박을 넣어야 돼요. 교육감한테 이거 받으라고. 이게 어느 정도로 훌륭하냐? 이분이 저기를 갔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그 근무지가 제주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냈는데 작은 아이는 우리 시스템에 적응을 잘해요. 근데 큰 아이는 맨날 어머님 오세요 그러잖아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가면은 애가 왜 이렇게 질문이 많고 수업 시간에 방해를 하냐고. 얘는 큰 아이는 이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맞지 않겠구나 해서 이제 제주도 국제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은 놈하고 큰 놈이 와가지고 자꾸 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되게 틀려. 작은 놈이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에 있는 놈이 형 여기는 몇 년도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큰 놈이 그런 걸 알아서 뭐해? 우리 시험 볼 때 다 숫자 줘. 그렇게 이야기하고 숫자 줘. 그리고 또 여기 수학에서도 형 이 공식 이게 뭐야? 공식은 뭐 하려고 외워? 우리 시험 볼 때 공식 다 줘. 계산기 줘.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이분이 이제 교육학 쪽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중에 큰애 시험을 보고 섬찟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벌써 그 초등학교 저기 애기들한테 뭐 전쟁이 또 하나의 전쟁 후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고 전쟁이 가져오는 효과 파생되는 영향이 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요런 문제가 나오네. 그래서 처음부터 봤더니 모든 문제가 다 서술형이면서 넌 어떻게 생각해? 넌 어떻게 생각해? 계속 그걸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비가 도대체 뭔가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 마이 갓 일본이 벌써 7년 전에 일본 수능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아이비를 국가가 받아버린 거예요. 일본 애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도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근데 이게 국제학교에서는 그 수천만 원 막 이렇게 그 고비용을 들여야 국제학교 가서 그 돈 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할 때 이게 만약에 이런 일반 시골 학교나 이런 데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서 이걸 제주도 그 교육청에서 받았어요. 갖고 그 KIB다 그래가지고 한국어 IB로 그러니까 한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제주도가 엄청나게 애를 썼던가 봐요. 거기서 대구 교육청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번 이제 어머님들 유튜브에서 살짝 뒤져보면 우리 칠보고등학교나 이런 칠보중학교나 이런 아마 제가 중학교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조금 약간 열악한 지역 계층에 애들이 모여갖고 밤낮이 잠만 자고 막 이렇게 수업 태도가 엉망이었던 애들의 학교가 무슨 산 중학교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가 우리나라 텔레비전 방송에서 찍은 거예요.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자는 녀석이 한 명도 없고 아이들 잡고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같이 어떤 과목이 제일 재밌니? 수학이요. 요렇게 변해가는 걸 봤어요. 그래갖고 수행평가가 뭔가 했더니 얘가 자기가 어떤 한 아이는 중위권밖에 안 가는 아이가 자기 그 학교 자기 수학 과제를 뭘 냈냐면 자기 아버지가 농부인데 이 들어온 농약 살포기가 고도 몇 미터에서 떠야 골고루 퍼져나가는가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런 논문을 써서 내는 거예요. 그 인간의 능력이 길을 열어줬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이비를 이렇게 도입하고 싶어서 전사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막 도입하고 싶어서 일본에 찾아가 보니까 일본 너희들은 저항이 없었냐?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싹 받았냐? 그랬더니 일본도 저항이 극심했대요. 그런데 딱 두 놈이 나타나니까 쫙 해결된 거예요.
하나는 이토 히로부미 손자놈, 그 다음에 하나는 아베놈. 그 아베의 할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둘이서 우리나라 작살내는데 철저하게 기여를 했던 인물이더구만요. 얘네들이 우리나라의 이순신 집안 취급을 받는데요. 갖고 딱 등장하면서 아이비 받아 하니까 싹 끝나버린 거예요. 정계, 학계, 뭐 경제계 유력한 그 싱크탱크가 형성이 돼서 밀어붙여버린 거죠. 그러놓고 나서 너무 섬찟했던 거예요, 이분이. 아, 이러다가 우리가 또 한 번, 일본이 우리보다는 개개인적인 유전자는 약하지만 이런 어떤 응집력 때문에 우리가 100년 전에 당했듯이 또 당하는 거 아니냐, 이 교육 때문에. 그래가지고 참담한 마음으로 호텔방에 와서 텔레비를 딱 켰더니 선샤인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한 말에 우리 이병헌이 나왔던 이거 있잖아요. 눈물이, 이분 표현대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나는 이거를 이제 독립투사처럼 실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분이 엄청나게 이제 힘을 막 외국 갔다 오고 뭐 참석하고 교육감님들 저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벌써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2개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대구하고 제주도만 받은 줄 알았는데 벌써 6개 시도 교육감들이 이걸 참 받아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안 받으면 무식한 거고, 예. 안 받으면 무식한 거고, 진짜 알고도 안 받는다면은 뭔가 사악한 거죠. 요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로열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저렴하고 보내는 것이, 그 다음에 이런 양질의 교육이 우리 곳곳에 시골에 이렇게 들어와 준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향후 한 3년 안에는 반드시 이건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서술형 수능도 만지작거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로 인해서 서술형 수능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 그래요. 이게 자신이 있다는 거죠. 객관적인 평가가. 근데 이제 논술문처럼 긴 시험은 볼 수는 없지만 뭐 300자, 200자 요약형 서술형 시험들은 이미 AI에서 다 실험 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저거 곧 밀고 들어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느라고 요걸 붙여놨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비리그 그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끝냈었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머님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결국엔 학종은 뭐냐? 학종이 뭘 평가하는 걸까요? 말하기 읽기 쓰기 아닙니까? 비교과라는 게. 네, 말하기 읽기 쓰기예요. 그리고 말하기 읽기 쓰기는 학종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힘이다. 시대를 관통하는 능력이죠. 살아갈 힘. 그죠? 예, 내가 어떤 직종에 있든지 간에 나는 뭘로 평가받는다? 말하기 읽기 쓰기로 받는다. 예, 교육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를 할 수가 없었고 독도라는 프로그램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등부 독서 논술 같은 거야 개인기로 가능하지만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엄두를 못 내요. 너무 그 수요 폭이 너무 넓어서. 그러는 과정에 이제 제가 정통 논술 학원에 있었다 보니까 식자우환이라고 어떤 프로그램도 받을 수가 없었는데 매일국어의 그 대표가 저한테 이제 화환도 보냈더만 여기 올라올 때 한번 만나자 그래서 전주에 가서 한번 만났는데 자기들이 아직 출시는 안 했지만 차세대에 이 독서 논술을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류 봉투를 하나를 주더라고요. 점심 먹고 와서 이제 집어 넣어놨다가 이제 한번 꺼내서 보니까 아직 문장이나 세기 같은 것은 다듬어지지가 않았는데 그 방향이 굉장히 옳게 가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거지? 노트북? 네, 빨리 끝내버릴게요. 예. 예. 그리고 지금부터는 빨리 끝낼게요. 이거는 스티퍼스 독해력 테스트입니다.
요거는 초월적인 저기 상위권이고요. 이거는 이제 최상위권.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고, 요 정도면 수능이 1분당 1000자를 읽어내는 게임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진 TQ 테스트라고 저희 스터디포이스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요것만 이제 이름을 안 썼는데요. 저희 아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산술적으로 초등학교 때 아니네. 우리 아니 이게 우리 아들 같은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왔는데요. 우리 아들이 이 누나하고 경쟁을 하려면 9배 차이 나죠. 누나가 1시간 읽을 때 9시간 읽어야 돼. 그냥 단순한 그런 거예요. 예. 독해력은 그냥 머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팔굽혀펴기 같은 훈련입니다. 근육량이죠. 뇌의 근육량. 예. 그리고 예, 테스트를 했는데 아까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 아니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구나. 예, 활용 테스트라는 건데요.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누구나 이제 형편이 없지만 이건 팔굽혀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하게 했는가 이렇게 봐주는 거죠. 잘하면 성실하게 했으면 칭찬해주고, 선생님은 그러라고 있는 거지 뭘 가르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게 학문도 아닌데. 자기가 훈련하는 거고 독해력 훈련은 어휘력과 강의력을 길러줄 어휘력과 독해력이 학과 공부의 요체인데, 어휘력은 힘이잖아요. 근육 같은 거예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강의가 있나요?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가 티칭을 안 하고 그냥 개별 지도를 하는 거죠. 성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요 훈련 이제 끝나고 나면은 요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그 어휘력 강화하는 훈련을 합니다. 근데 지가 읽었던 훈련했던 지문에 나왔던 주요 개념어들을 활용문 만드는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 훈련하는 거 있고, 그 요약 훈련한 것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선생님 앞에서 스피치 발문 수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두뇌가 스피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있지만, 고등학교 가서 이제 세특 활동이나 이런 걸 할 때 내성적인 성격이 나쁜 건 아닌데요. 학중에는 너무 불리하죠. 손 잡고 들어야서 열정적이었음을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써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써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이거 사실이야 라는 문장 잡아주고 맞아 너 그렇게 했지라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식으로 굴러가는데, 저 학교 세특 시간에 한 말도 않고 질문도 하나도 없었던 애가 국어에다가 열정적인 학습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 이러면은 네가 언제 그랬어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주제도 하나 정해갖고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애들은 중학교 애기들은 가르칩니다. 이제 겨울에 세특도 가고,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2주 안에 똥치우듯이 해치워. 이 초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터디코스 조나무 같은 경우는 10시간 주어지면 비교과에다 6시간을 쏟아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 이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10시간 중에 9시간 30분은 내신 공부하고 30분 가지고 이렇게 중차대한 것을 애들이 한 학년에 써내야 되는 이 분량이 생기부에 기록될 분량이 아마 7천자 8천자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700자씩이었으니까 10과목이다 그러면 그거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진로 있죠. 동아리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시험 끝나고 나서 학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2주, 길면 2주, 짧으면 1주 이때 써낸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틈틈이 한다고는 하는데 역부족입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방학 때 각 진로는 내가 가서 좀 지내놓고 나서 쓴다고 하지만 세특 같은 경우는 교과 세특 이런 것들은 각 주제를 교과서 보고 단락딱 이렇게 넘겨가지고 정하라 이겁니다. 내가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쓸 건지 어느 단락에. 그래서 그때 되면은 내가 선생님한테 할 질문도 좀 만들어 놓고 열정적으로 보여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이 왔건 나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책을 읽었다, 어떤 영상을 봤다,
이렇게 전략을 하나하나 다 갖고 들어가서 틈틈이 내가 4월달이건 5월달이건 하나씩 작성해갖고 있다가 선생님이 그때 초안을 들이밀어야 되는 이 시스템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정읍이 이렇게 몰살을 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내신 공부를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자꾸 그게 전부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로. 뭘로 주고 우리가 정읍은 아이들이 내신이 약해서 대학을 못 보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학교가 어떤 학교보다 내신이 좋을까요? 어떤 학교에도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고 그럴 텐데 이거는 우리 동네 안에서 했던 게임입니다. 우리 동네도 아니에요. 너 그 학교에서 그랬니? 됐어. 그 다음에는 우리 학교 생기부하고 전주고등학교 생기부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자꾸 그렇게 우기고 있고 학원도 내신 그러고 학교도 내신 그런 저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계급품을 물었던 겁니다. 흥분이 돼서 그래서 독해력 훈련은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닦여 있으면은 이제 이거는 실전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독해력을 다지는 건 괜찮은데 얘네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국어 수능도 이제 일단 강남 엄마들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영어 때문에 울고 중학교 때는 수학 때문에 울었더니 이게 뭐야 국어였잖아. 이렇게 고등학교는요 국어에 의한 국어에 의해서 다 끝나요. 제가 모든 활동이 비교과 활동이 국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과목도 국어하고 비벼볼 수 있는 게 수학 정도일까? 중요성이요. 그 변별력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이제 시급한 거죠. 첫 번째 모의고사 봐봤더니, 중학교 때 그렇게 기분을 내다가 문제 막 풀고 암기해서 기분 내다가 이제, 넋이 나갔을 때 저는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을 보고 싶은데 왜 자꾸 고1들만 오냐고. 뜨거운 맛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애들도 독해력 훈련이 돼 있는 애들도 가갖고 무너져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런데 뭐에서 안 무너지고 있다? 비교과에서 버텨주죠. 예, 근데 사실은 처음에 갔더니 애들이 막 문학 어렵네, 문법 어렵네. 그런데 그런 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철저하게 비문학 게임이다. 이거는 세월만 가면 돼요. 애들이 안 접해봐서 그렇지. 내신 공부할 때 이만큼 배우고 문법 이렇게 외우고 하다가 2학년, 3학년 때 지나고 나면 3학년 올라가면은 내가 손 놓아버리지 않는 애 빼고 나머지는 다 잡혀요. 이것구나. 그래서 역대 수능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10%도 안 들어갑니다. 문법과 문학은 다 잡아내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철저하게 비문학 게임인데 이 비문학은 문제는 뭐냐? 또 독해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키마가 결정적이다. 배경 지식이. 왜냐하면 법과 철학 아니 막 의사들이 의학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써놓은 의학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써놓은 글들을 독해력 좋은 국문학과 애들이 어떻게 감당을 해요? 이런 전문적인 그게 가장 타겟이 뭐냐면 경제 지문하고요. 이게 법, 예, 괜찮아, 예, 법 지문, 예, 그다음에 과학 지문인가요? 예, 요즘 철학 과학, 예, 요 지문에서는 독해력만 갖고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이럴 때 이제 누가 민성원 씨, 민성원 연구소장이 가장 정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원론서를 봐야 된다. 애들이 볼 수 있는 쉬운 이때는 형법 총칙 쉽게 풀어낸 거, 그죠? 경제 원론 쉽게 풀어낸 거. 여기까지는 저도 생각 못했어요. 계속 스키마를 이상한 방향으로만 늘려주려고 했지. 그냥 아예 책을 이렇게 읽혀버려야 된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는데 그분이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그 진교연에 있는 울산의 어떤 할머니 원장님이 저한테 유튜브를 보내줬는데 깜짝 놀랐죠. 예, 보고 맞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네이버에 있는 지식백과, 예, 애들이 그 의학과 과학 그다음에 철학 법에 뭐 어디에서부터 헤매버렸냐면 용어에서부터 헤매버리거든요. 그 용어 풀이를 갖다가 해줘야 된다 애들은. 그래서 그게 그 용어가 익숙해져야만 이 비문학에 접근할 수 있겠구나. 그걸 제가 인정합니다. 독해력 갖고는 안 된다. 다 맞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독해력 가지고 어느 정도 80%이 정도가 있는 소화가 다 돼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당하지 않아요. 올라가서. 이게 이제 꺼져버리는가 보다 완전히.
예. 이 꺼져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네. 다음 순서가 뭔지 용서해 주세요. 아, 어쩌다가 이게 안 꽂혀 있었나 봐요. 예. 예. 아마 거의 다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라도 해서 용서를 구하고, 예, 이제 두서없게 이제 시간도 없고 그런데 두서없이 떠든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뭐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가야 될 분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남아서 이야기해 주시면